두바이 하늘 위로 지옥의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430발의 미사일 파상 공세에 수만 명이 절망적인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중동의 심장을 지켜낸 건 미국 패트리엇도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천공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발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전체 방어의 58%. 대한민국이 중동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신 브레이킹 디펜스는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악몽이 현실화된 날, 한국산 시스템이 기적처럼 막아냈다. 중동의 방산지형을 단 하룻밤 만에 뒤집어버린 대한민국 천공투의 위대한 실전 기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서늘한 공조기 소리만이 감도는 사령부 지하 벙커. 제 코끝에는 가 내려온 에스프레소의 쓴향과 긴장으로 인해 굳어진 차가운 금속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 하산 알루아이미 아랍에미리트 통합방 공작전 사령부의 부사령관입니다. 군문에 몸담은 지 35년. 제 어깨 위를 짓누르는 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독 그 무게가 서슬퍼런 칼날처럼 제 목줄기를 겨누는 기분입니다. 이 눈부신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두바이의 하늘을 지켜내야 한다는 숙명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저는 제복의 깃을 바로 세우며 거대한 상황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푸른빛의 화면이 일제히 선명한 선혈빛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도발이 개시된 것입니다. 저들의 수싸움은 간결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인 두바이 국제공항과 물류의 동맥인 제벨알리 항만, 그리고 도시를 지탱하는 전력과 통신 기반 시설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었죠. 찰나의 정적 끝에 벙커의 공기를 찢는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부사령관님, 항공고 15 즉시 발령되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합니다. 나시드 알마즈루이 대령이 경직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례 없는 국면에 대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벨알리 항만 상황은? 입추랑 통제 들어갔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모든 혈관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나시드의 보고와 함께 상황판에는 최초 90분 버티기라는 잔인한 타이머가 점등되었습니다. 90분.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너진다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막의 번영은 단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물동량이 오가는 항만의 크레인이 멈춰서는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적 심장은 가사 상태에 빠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우리의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은 과연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철갑의 방패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방어 전략은 단호하고 명쾌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 대기권 밖에서 떨어지는 위협은 미국의 사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질 근접 고도의 위기들은 미국의 패트리엇함이 차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중의 핵심, 즉 중간 고도를 주력으로 방어할 자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궁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조합을 완성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차드와 패트리엇, 그리고 천궁이.점 이 삼각 편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저 붉은 궤적들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벙커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육중한 기계음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시험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한국의 기술력이 중동의 밤하늘에서 어떤 기적을 써 내려갈지 증명해야 하는 운명적인 대결입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진 정막 속에서 오직 방공 시스템의 프로세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젊은 운용 요원들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라시드 대령, 한국팀의 김태훈 PM에게 연결하십시오. 지금부터 단 1초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시드는 짧은 경례와 함께 통신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이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멈춘 이 밤. 우리는 과연 약속된 90분을 버텨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상황판 너머 어두운 장막을 뚫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의 파고가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저 레이더 화면이 잠시 후 어떤 지옥도를 그려낼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한국의 저 기술력이 오늘 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 말입니다. 벙커 내부의 모든 시계가 90분이라는 한계 시간을 향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요원은 각자의 위치로. 이제부터는 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가 증명할 시간이다. 제 나직한 독백이 차가운 벙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화면 위로 수천 개의 미세한 잔상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폭풍이 우리 영공의 경계를 향해 해일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스코프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하더군요. 푸른 화면을 가득 메운 항적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 영공의 틈을 노리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선 체계적인 선멸 작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협은 고도에 따라 상단과 중간, 그리고 근접 고도로 층층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구간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스트림을 예리하게 쫓았습니다. 부사령관님, 최초 30분간의 위협식별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라시드 알마즈루의 대령의 외침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더군요. 제 눈앞의 보조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탄도 계열 92개 트랙, 순항 및 저피탄 목표 18개. 그리고 무인기와 기만용 유사 표적이 무려 240개에 달했으니까요. 합계 350개가 넘는 위협이 단 30분 만에 우리 영공을 유린하려 드는 국면이었죠. 이 방대한 공격 데이터가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중간 고도로 유입되는 비중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며 가장 밀도 높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방공망 중 가장 까다롭고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한 허리를 끊어놓으려 작정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고 각 섹터의 교전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했지요. 각 포대 주목하라. 오늘 밤에 전술 배치를 확정한다. 창단 대기권 위협은 미국의 사드가 전담할 것이다. 근접 고도로 파고드는 잔여물은 미국의 패트리어쌈이 지식여버릴 테지. 제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사막각지에 흩어진 포대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오늘 밤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질 곳을 명확히 호명했죠.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중간고도. 이곳의 주력은 한국의 천궁2가 맞는다. 우리의 흥망은 천궁2의 발사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상황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이 보조층으로 제한 투입되는 섹터가 설정되더군요. 비록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이스라엘 고문인 야이르 베나미의 날카로운 시선이 벙커 안을 훑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전략의 중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다비드 슬링은 어디까지나 천궁2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보조 자산일 뿐. 이 광활한 중간고도를 책임질 진정한 핵심은 한국의 기술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합연동 설계 책임자인 김태훈 씨가 상황판 앞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링크 지연 데이터를 체크하며 천궁2의 최적 교전 알고리즘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충혈되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김 PM, 데이터 연동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제가 묻자 김태훈 씨가 고개를 살짝 돌려 짧고 강단 있게 대답하더군요. 차드와 패트리어 사이의 데이터 간섭이 심각하지만 천궁2의 연동 엔진이 이를 강제로 정렬하는 중입니다. 예정된 오차범위 내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의 확신에 찬 말투 덕분에 벙커 안의 불안감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했지요. 중간 고도의 점유율이 55%라는 것은 천궁2가 잠시라도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전체 방어체계가 붕괴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라시드 대령이 조용히 다가와 제 자리에 한 장의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층별 부담표와 함께 작성된 삼국 통합운영 비교 시트였죠. 부사령관님, 이 비교 지표들이 오늘 밤의 최종 결론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시드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서늘하게 울리더군요.
저는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경에 젖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실시간으로 어떤 부하를 견뎌내고 있는지 잔인할 정도로 정밀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무기 강국들 사이에서 가장 험난한 중간 고도의 파고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벙커 내부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외부의 폭발음이 지표면을 타고 미세한 진동으로 전해질 때마다 제 시선은 천궁투의 가동률을 나타내는 초록색 막대 그래프에 고정되었습니다. 라시드, 이 숫자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네. 이미 실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궁투의 반응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라시드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에는 기술의 우위를 넘어선 국가 간의 자부심과 생존을 건 도박의 결과가 담길 테지요. 화면 속의 붉은 광점들은 이제 요격거리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차드의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가르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중간 고도로 쇄도하는 순항 미사일들이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모든 것을 말해줄 시간입니다. 한국의 천궁투가 과연 중동의 밤하늘에서 어떤 요격 신화를 써 내려갈지 벙커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상황판을 노려보며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국의 무기 체계가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전장 속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가혹한 심판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교전 개시 47분이 견고한 시점이었습니다. 벙커 내부를 가득 채웠던 요격 미사일의 발사 굉음이 잦아들고 잠시 숨을 고르는 정적이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폭풍을 준비하는 더 지독한 긴장감의 예고편일 뿐이었죠. 전면의 대형 스크린 위로 실시간 사후평가, 분석 모델이 산출한 데이터 시트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지휘부 안에 모여있던 다국적 전문가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거든요. 화면에 박힌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한국의 천궁투를 중심으로 한 방어 성공률은 96%, 반면 상단과 근접 고도를 분담한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삼 조합은 80%에 머물러 있었지요. 보조층으로 투입된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은 예상을 밑도는 6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수치를 직접 마주한다면 저처럼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너무나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실제 가동 지표가 맞습니까? 미국 측 수출 통제 실무자인 메건 하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이스라엘 고문 야이르 베나미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이면의 진실을 냉철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브랜드 순위를 매기는 임기투표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밤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결국 부하의 분산과 지속성의 문제였으니까요. 상단에서 사드가 일부 트랙을 끊어낸다 해도 중간 고도라는 거대한 깔때기에서 적의 공세를 걸러내지 못하면 근접 고도의 패트리엇은 순식간에 마모되어 버릴 운명이었습니다. 부사령관님, 보십시오. 다비드 슬링이 담당한 보조 섹터에서 누출된 트랙들을 결국 한국의 천궁투가 다 흡수해내고 있습니다. 라시드 대령이 상황판의 특정 구역을 가리키며 보고하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다비드 슬링이 놓친 목표물들을 천궁투 포대가 정광석화처럼 낚아채 소멸시키는 궤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비드 슬링은 분명 훌륭한 자산이지만 오늘 밤처럼 수백 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파상 공세 속에서 주력층의 연속 차단을 대신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저는 천궁투의 요격 성공률 96%라는 숫자를 보며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체 위협의 55%라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 같은 비중을 떠안고도 이런 경이로운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야이르 고문, 당신들의 시스템이 왜 중간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표가 꺾인 것입니까? 제 질문에 야이르 베나미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더니 이내 힘겹게 대답하더군요. 링크 연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처럼 유연하게 다중 목표를 할당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기술의 우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전에서의 적응력이었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교과서적인 매뉴얼을 들먹이며 승인 절차를 따질 때 한국의 시스템은 중동의 복잡한 전파 환경과 쏟아지는 목표물을 집어삼키며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태훈 PM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천궁투의 교정구역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더군요. 그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지는 96%라는 숫자는 단순한 요격률을 넘어 우리 두바이 시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중간고도를 책임지는 천궁투가 미국의 패트리어처럼 80% 수준으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근접고도 방어망은 벌써 임계치를 넘겨 붕괴했을 것이고 제베랄리 항만은 불바다가 되었을 테지요. 매건, 이제 보이나요? 왜 우리가 그토록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한국의 천궁투를 중간 고도의 주인으로 앉혔는지 말입니다. 제 냉소 섞인 물음에 매건 하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한국 기술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이나 다름없었죠. 벙커의 차가운 조명 아래 96이라는 초록색 숫자가 마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의 눈동자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1차 교전은 정리되었을지 모르나 저들의 공격 본능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으니까요. 레이더 스코프 너머 더 거대하고 집요한 2차 국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1차 교전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는 무서울 정도로 짧았거든요. 겨우 38분이 지났을까요? 벙커 안에 정막을 찍고 다시금 2차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요격이 자아내는 환호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대응 속도를 늦추고 방어 역량을 소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파고드는 지속교전의 국면으로 우리를 끌어들였으니까요. 저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가장 먼저 중간고도를 책임지는 한국 천궁투의 지속지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쟁에서 무기의 성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한번 휘두르고 무뎌진다면 전쟁터에서는 고철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천궁투의 가동 데이터를 예리하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재보급과 재장전 시간은 12분에서 16분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고 통합 방공망 사이의 링크 지연 시간은 0.8초 이하로 묶여 있었지요. 동시에 32개의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트랙 점유율 역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낼 수 있는 한계치까지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그 부하를 견뎌내고 있더군요. 부사령관님, 사드와 천궁투, 그리고 패트리어섬 사이의 표적 배분 지연은 없습니다. 다비드 슬링이 맡은 보조 섹터 역시 현재까지는 링크가 안정적입니다. 라시드 대령이 보고를 올리며 제 안색을 살피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2차 파상 공세의 규모가 1차 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집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근접고도의 마지막 보루인 패트리어섬의 탄약 소모량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최후의 방어선이 마모되어 뚫린다면 두바이 도심은 그대로 파멸의 어둠에 잠길 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지요. 라시드, 패트리어섬의 부담을 줄여야 하네. 중간고도 천궁투의 차단 비중을 20%더 상향 조정하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 벙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미 전체 위협의 절반 이상을 떠안고 있는 천궁투의 20%의 짐을 더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계의 골조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태훈 PM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단호한 손놀림으로 제어 모듈을 재설정하더군요. 부사령관님, 알고리즘 변경 완료했습니다. 천궁투가 허리를 더 단단히 조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늘구멍 하나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훈 PM의 목소리에는 한국인 특유의 오기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다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결과는 즉각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패트리어섬으로 향하던 위협들이 중간고도에서 천궁투의 불꽃에 휘말려 소멸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완벽한 승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일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던 그때 예상치 못한 작은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부사령관님, 제베랄리 항만 전력 구역 중 변전 블록 한 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 타격이 아니라 개통 과부하로 보입니다. 라시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상황판에는 전력 공급망의 일부가 노란색으로 전멸하며 경고를 내뿜고 있더군요. 7분간의 정전. 그 짧은 시간 동안 항만의 거대 크레인 일부가 작동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패 뒤에서 인프라의 미세한 균열이 드러난 것이죠. 비록 직접적인 파괴는 면했지만 이것은 오늘 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렁이는 전력 지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간 고도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 작은 균열은 항만 전체의 파멸로 이어졌을 것이고 두바이의 자부심은 연기처럼 사라졌을 테지요. 이 위기를 겪으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라시드, 왜 우리가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조합을 미리 준비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군. 제 혼잣말에 라시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외면한 채 과거 비공개 검증실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했던 논쟁들을 떠올렸지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만한 간섭 속에서 우리가 왜 굳이 한국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기계음은 여전히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천궁투의 발사관은 과열된 열기를 식힐 틈도 없이 다시금 차가운 사막의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항만의 변전 블록은 7분의 사투 끝에 다시 복구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이 기적 같은 방어망은 우연이 아니라 수년 전 우리가 내렸던 고독하고도 정교한 결단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상황판의 데이터 시트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다음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싸움의 근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기억의 실타래를 과거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손을 잡았던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비밀스러운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었죠.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서늘한 비공개 검증실. 창밖의 사막 열기는 차단되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뿜어내는 열기로 터질 듯 팽팽했거든요. 제 앞에는 세계 방산시장의 거물들이 내놓은 두꺼운 제안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측 실무자인 메건 하트의 태도는 유독 고압적이었죠. 그녀는 만년필 끝으로 서류를 툭툭 치며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사령관님, 사드와 패트리어쌈은 검증된 표준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의 승인 절차는 매우 엄격하죠. 그녀의 손에 들린 도장이 서류 위에 추가 심사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새겨 넣더군요. 그것은 곧 지옥 같은 기다림을 의미했습니다. 납기 전망은 24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고무줄처럼 늘어지기 쉬운 구조였으니까요. 당장 하늘을 열어줄 방패가 급한 우리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국가의 운명을 방치하라는 소리와 다름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오만한 기다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시간을 담보로 권위를 내세웠다면 이스라엘의 야이르 베나미 고문은 영리한 장사꾼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로우와 다비드 슬링, 그리고 아이언돔을 묶은 화려한 패키지를 제안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독소 조항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통합정책 조건을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체계와의 연동 범위는 우리가 허용한 선까지만 제한될 것입니다. 야이르의 말은 일종의 통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사지 않으면 기존 체계와의 연결을 막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그저 저들의 무기를 사고 관리비를 상납하는 하청기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내려치며 단 한 줄의 요구 조건을 던졌지요. 내 요구는 단순하다. 창단과 근접 고도 사이, 그 텅 빈 허리를 채울 중간 고도 주력 자산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존 체계에 즉시 붙여서 늦어도 8분기 안에 실전 배치를 끝내야 한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메건은 쿠방귀를 뀌었고 야이르는 고개를 저었죠. 그들에게 기술적 불가능을 선언받던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던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태훈 PM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무기 카탈로그를 내미는 대신 낡은 노트북 한 대를 열어 실시간 연동 데모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성능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준비한 48개 항목의 운용 체크리스트를 봐주십시오.
김태훈 PM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우리 군이 실제로 운용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었지요. 미국이 승인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조건을 걸 때 한국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무기가 없어서 서러웠던 역사를 가진 민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이었죠. 김태훈 PM의 충혈된 눈동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우리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조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48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답입니다. 제 선언에 맥건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야이르는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천궁2가 감히 사드와 패트리엇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리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김태훈 PM의 손에 배어있는 기름때와 그가 준비한 정교한 연동 엔진의 논리적인 완벽함을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대국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옳았음을 중동의 밤하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검증실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이제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검증실을 나서던 김태훈 PM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제게 짧게 목례하며 이렇게 말했었지요. 납기 안에 반드시 완벽한 방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 벙커 안을 가득 채운 천궁2의 요격 데이터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결단이 현재의 생존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제가 이 벙커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가장 고귀한 진실입니다. 김태훈 PM이 보낸 그 견고한 방패가 어떻게 적의 마지막 공세를 무력화시키는지 지켜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무기라는 강철 덩어리를 구매하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명운을 걸고 맺는 일종의 신뢰 증명서이자 미래의 전장을 설계하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거든요. 제 앞에는 수개월간의 치열한 수싸움 끝에 도출된 최종 합의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맥건 하트와 야이르 베나미의 날카로운 견제 속에서도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원칙을 계약서의 심장에 박아 넣었지요. 바로 한국의 천궁2를 우리 방공망의 중추이자 주력으로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엇 사이에서 한국의 무기를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부사령관님, 이건 전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엇3 사이의 한국의 시스템을 이 정도로 깊숙이 연동시킨다니요. 맥건 하트가 서류상의 특정 문구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사드 천궁2 패트리엇의 통합 테스트 3단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핵심 자산과 한국의 두뇌를 하나로 묶어 3번에 걸친 가혹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요하지 않고 만년필을 고쳐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름값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지요. 제 단호한 태도에 이스라엘의 야이르 고문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그는 다비드 슬링을 어떻게든 주역으로 밀어넣으려 애썼지만 결국 제 고집 앞에 무릎을 꿇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다비드 슬링의 지위는 보조 섹터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중간 고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천궁2에 부여되었지요. 구체적인 조항들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교전 배분 규칙은 7가지 시나리오로 세분화하여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천궁2가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했거든요. 납기 또한 가혹할 정도로 촉박했습니다. 최초 전력화까지 단 18개월, 전 부대 완편까지 30개월이라는 시한을 못 박았으니까요. 여기에 운용 요원들을 위한 12주간의 고강도 훈련 과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과연 종이 위의 약속으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김 PM, 이 일정을 정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불가능하다고 코방귀를 뀌는 일정입니다만 제가 넌지시 묻자 서명석 옆에 서 있던 김태훈 PM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하더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38개월 뒤 사막의 하늘에 천궁2의 방패가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황된 자신감이 아닌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기술자의 정교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우리 두바이를 지켜낼 진정한 힘을 읽었지요. 결국 저는 만년필을 눌러 써 내려갔습니다. 차드와 패트리어 쌈의 사이를 한국의 청궁투로 메우는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제 이름을 새긴 것이죠. 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단순히 돈으로 산 방패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우리의 갈망이 결합된 살아있는 유기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운영 방식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중간 고도의 부담이 폭증할 때 청궁2가 연속 차단의 주역으로서 모든 충격파를 떠안는 구조였지요. 그것은 청궁2의 성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설계였습니다. 메건과 야이르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서에 담긴 숫자들은 더 이상 활자가 아닙니다. 38개월의 밤샘 작업과 12주간의 처절한 훈련을 거쳐 지금 제 눈앞에 벙커 상응판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벙커의 공조기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웅장하게 들리는군요. 서명 날인의 잉크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때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는 저 수백 발의 위협을 대체 무엇으로 막아냈겠습니까? 저는 다시 현실의 상응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계약서의 조항대로 청궁2는 지금 가장 붐비는 중간 고도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력 자산으로서의 위험을 갖춘 채 적의 공세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지요.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선택을 넘어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 이 치열한 밤의 끝에 남겨질 사후 보고서에는 우리가 그날 계약서에 새겼던 그 숫자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전장의 먼지가 걷힌 뒤에야 진정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사막의 밤하늘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지하 벙커의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더군요.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방탄조끼를 벗어던지며 방금 전 종료된 사투의 흔적들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승전보를 알리는 화려한 기자회견을 기대했겠지만 저는 그 모든 번잡한 절차를 거부했지요. 대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의 정수를 담은 사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권위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실전 데이터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눈앞의 대형 모니터에는 이번 교전의 모든 궤적과 결과가 잔인할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부사령관님, 2차 국면까지 포함된 최종 누적 지표가 산출되었습니다. 라시드 대령이 태블릿을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자부심보다 숫자가 내뿜는 위력의 전율한 기술자의 경외감이 더 짙게 배어 있더군요.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는 430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요격하거나 무력화시킨 위협 트랙의 총합이었지요. 무려 430개의 미사일이 우리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새삼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하지만 진짜 경이로운 숫자는 그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방어 작전의 핵심이었던 중간 고도, 즉 한국의 청궁2가 담당한 비중이 전체의 52%에서 58% 달했다는 기록이었죠. 다시 말해 우리 영공으로 쏟아진 위협의 절반 이상을 단 하나의 무기 체계가 묵묵히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단일 체계가 이 정도의 부하를 견디며 성공률을 유지했다는 것이. 미국 라인의 메건 하트가 보고서 수치를 대조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참 동안 청궁2의 가동 지표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 옆에서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하던 이스라엘의 야이르 베나미 고문은 아무런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안했던 다비드 슬링은 특정 섹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주력층의 거대한 파고를 막아낸 것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이었으니까요. 보고서에는 다비드 슬링의 기록이 제한적 보조 처리로 명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주역과 조연의 차이가 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처절하게 갈린 셈이지요. 저는 김태훈 PM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오늘 밤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보고서의 핵심 문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라시드 대령, 근접 고도 패트리어 쌈의 탄약 잔여량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임계치 대비 소모율을 35%가량 절감했습니다. 천궁2가 허리에서 대부분의 위협을 꺾어준 덕분입니다. 라시드의 대답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35%의 절감. 이것은 단순히 탄약을 아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의 천궁2가 중간 고도를 철저하게 봉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최후 방어선인 패트리어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붕괴했을 것이라는 방증이니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중간 고도 차단이 없었다면 근접 고도 방어는 임계치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오늘 밤 우리가 겪은 모든 사투의 정답이자 왜 우리가 그토록 한국을 신뢰했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서였습니다. 벙커 내부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습니다. 기계들이 내뿜는 열기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메건 하트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이 보고서는 방산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미국의 표준조차 이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보고서에 담긴 숫자들로 증명된 것이죠. 제 대답에 야이르 고문은 고개를 떨군 채 벙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실전 데이터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김태훈 PM이 건네준 최종 서명란에 만년필을 눌러 썼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조차 경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됨으로써 오늘 밤의 싸움은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430개의 트랙, 58%의 담당 비중, 그리고 35%의 방어자력 보존. 이 숫자들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이 될 테지요. 저는 벙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가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이 성공이 가져올 더 큰 파장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국면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진정한 기술의 승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말로 떠드는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덮고 우리가 일궈낸 이 기적 같은 데이터가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던지게 될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벙커 밖으로 나가는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혔던 화약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맑은 사막의 향기가 느껴지더군요. 제 손에 들린 이 사후 보고서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지옥 같던 전운이 거치고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더군요. 벙커 내부의 상황판은 여전히 수천 개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이미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어느 나라의 무기인가라고 묻던 세계 방산 시장의 오만한 시선들이 이제는 경외감 섞인 당혹감으로 변해 우리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비공개 채널에서는 이미 유례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제 아주 단순해졌더군요. 중간 고도를 무엇으로 채워야 통합 운영 90%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전 세계 방공 전략의 판도가 뒤집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요.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다음 분기 제안 요청서, 즉 RFP 초안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서슬퍼런 숫자들과 규격들이 박혀 있었지요.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엇3의 기준을 따라가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현장에서 증명해낸 그 경이로운 기적을 아예 표준으로 못 박아버린 문서였거든요. 연동 지연 1초 이하, 연속 6시간 이상의 지속 교전 능력 평가, 그리고 철저한 재보급 사이클 검증까지. 심지어 납기를 맞추지 못할 시 분기별로 막대한 금액을 감액한다는 페널티 조항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보여준 그 성실함과 정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이라는 엄중한 경고나 다름없었죠. 부사령관님,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 이 초안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기준은 자기들도 맞추기 힘들다고 말이죠. 라시드 대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보고하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메건 하트와 야이르 베나미가 앉아있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는 아주 세련되게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담아 대답했지요. 힘들다고요? 한국인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당신들이 자부하던 그 이름값이 한국의 데이터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이 기준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제안 요청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주인공의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제 단호한 일갈에 메건은 입술을 깨물었고 야이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중간 고도가 이제는 방공망 전체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1챕터에서 우리를 압박했던 그 잔인한 타이머를 떠올렸습니다. 최초 90분을 버텨내느냐 아니면 폐허로 남느냐를 결정짓던 그 절망적인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90분은 우리에게 공포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린 가장 완벽한 승리의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90분을 버텨낸 그 방식이 이제는 전 세계 조달 문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김태훈 PM.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군요. 짐을 챙기던 김태훈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맞잡더군요. 그 무뚝뚝한 기술자의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을 보며 저는 다시금 전율했습니다. 부사령관님, 저희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국인은 지키지 못할 방패는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의 짤막한 인사에는 수조원 가치의 홍보 문구보다 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무기란 단순히 팔아치우는 상품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운명적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역사의 트라우마가 오늘날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낸 철갑의 신화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단의 사드도, 근접 고도의 패트리어스 3도, 그리고 보조로 들어왔던 다비드 슬링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간 고도를 누가 주력으로 굴렸는가? 그 험난한 사투의 중심에서 누가 단 한 번의 균열도 허용하지 않았는가? 세상은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한국의 천궁투였습니다. 저는 사령부 옥상으로 올라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응시했습니다. 항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의 엔진 소리는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려오더군요. 이 사막의 기적을 지켜낸 것은 돈도 영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쏘아 올린 한국인들의 집념과 정밀한 기술의 조화였죠.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슴 벅차고 뭉클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